이 프로그램은 2018년도 방송문화진흥회 라디오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엄마와 아이들 같이 수영장에 있는데 아들이 엄마 그 아저씨가 털이 많다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아이고 멍청이 옆에는 가지 마라 이렇게 위험하다 이렇게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가구 공장에서 이제 오래 일을 하니까 거기서 공장장을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화 통화하면은 제가 이제 방글라데시계 한국인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공장장님 이렇게 존댓말도 하고 이제 직접 만나면은 바로 공장장 반말로 표현하고. 네, 저는 김원영 변호사고요. 지금 장애가 있고요. 휠체어를 타고 소위 말하는 1급 장애 등급을 받았습니다. 식당에 가거나 이제 카페에 가서 물건을 이제 사려고 하는데 전혀 이제 고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줄을 서 있는데 제 뒤에 사람한테 주문을 먼저 받거나 제가 돈을 내더라도 필요한 이야기를 제 옆 사람한테 한다든가 이런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죽는다 이런 말 함부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어쨌든 그 죽음이나 이런 거에 취약한 그룹들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일 텐데 그러니까 죽는 거지 이런 죽음에 대한 저속한 표현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왜냐면 이미 우리 주위에 죽어나간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비참했던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 그 말을 쉽게 하지? 이들의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2018년 대한민국은 혐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주민, 난민,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들에 대한 혐오와 혐오 표현들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데요. 우리는 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도 모자란 시간에 이렇게 서로에 대한 혐오의 칼을 들이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혐오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고통을 받고 혐오는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우리는 한국 사회의 혐오가 도를 넘었다 느끼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써보려고 합니다. 반짝이는 아픔들 말들은 칼이 되어 마음을 찌르고 날 어둠 속으로 가끔 난 무서워 지켜주는 이 하나 없는 세상 어둠이 사라지진 않아도 내 곁에 있어 줄래요. BBS 특집 다큐멘터리 2018 혐오민국 보고서. 온라인 게임에 참여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욕설을 퍼붓습니다.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TV의 BJ 철구에 대해 누리꾼 신고가 잇따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일 이용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런 욕설과 과도한 노출 혐오 표현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올 들어 81건입니다. 급식충, 틀딱충, 한남충. 온라인에서 특정 계층을 깎아내리는 이 같은 혐오 표현이 마구 사용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으로 빠르게 번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 특정 계층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뉴스들이 참 많이 들립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라 불리는 소수자들을 인터넷상에서 공격하고 희화화하고 더 나아가 오프라인에서도 충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을 혐오와 혐오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이나 학생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편향적인 사고나 아니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거기서 발생하는 표현들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부천에 소명여고, 부천여고, 부천고, 여고는 소명여고라고 여고를 지칭하고 부천고는 부천남고라고 지칭을 안 하고 그냥 부천고라고 지칭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성 혐오가 그래도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부천고는 남고가 그 지칭 안에 없는지, 왜 여고만 혐오 표현이라는 것 자체는 뭔가 정의를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이 청자가 기분이 나쁘고 뭔가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혐오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건 혐오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깨달았는데 뭐 급식충, 맘충이라는 그런 단어들도 다 그냥 실생활에서 어떻게 뭐 급식충이라는 단어도 되게 자주 쓰이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알고 보면 혐오 표현이니까. 혐오 표현에 대해 좀 더 정확히 알아볼까요? 말이 칼이 될 때의 저자 홍성수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일단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말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이제 속성이라든가 또 이제 고정관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악의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고정관념을 부추기거나 또 편견을 조장하거나 그래서 기존의 차별을 더 강화하고 또 고착화시키는 이제 그런 효과를 지닌 말을 일반적으로 혐오 표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혐오 표현이 그냥 말에서 그치는 것일까요? 많은 이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려하고 있었는데요. 언론진흥재단의 양정혜 연구원입니다. 조사에 여성에 대한 반감이나 증오가 여성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식하는지를 묻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84%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대상 10명 중에 8명이 넘는 사람들이 혐오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어떤 사회적 조치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뭐든 사랑할 수 있게 해줘 엄마. 난 여자를 좋아해. 따가운 말들이 날 찔러도 엄마 날 이해해줄 거죠. 길가에 핀 꽃들을 사랑하고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를 사랑하고 푸른 하늘도 사랑하는데 동성이란 이유로 손가락질을 건네. 절대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절대 이해 같은 건 낳지 않아도 돼. 그저 칼을 꽂지 말아줄래. 어둠 속으로 몰아넣는 그대들이여. 사랑의 자유를 억압하며 동성이는 정신병 동성이는 정신병. 손가락질 덕에 난 이미 정신병. 맑게 소수자란 이름 앞에 들이대 무서운 칼날. 조롱거리가 되고 싶지 않아. 차라리 무관심해줄래. 차라리 무관심해줄래. 우리나라 성소수자들은 약 5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혐오 표현 중에서도 정치인들이 하는 그것은 더 큰 영향력이 있다고 하네요. 저도 교회 가서 동성에 대해 공부를 좀 했습니다. 특히 남성의 동성애, 담배 피우는 것보다 훨씬 더 인체 유해한데 이거 한번 맛을 드시면 끊을 수가 없다고. 동성애 때문에 지금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에이즈가 14,000명 이상 에이즈가 지금 창궐 하는 줄 아십니까? 동성애에 대한 어떤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후보자께서 동성애자는 아니시죠? 혐오 대응 네트워크와 무지개 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이종걸 씨의 말을 들어보시죠. 대전교육감 후보로 나선 설동호 후보는 학교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동성애,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염려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오히려 학교에서 그러서는 안 된다, 금지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게 되는 경우는 결국엔 학교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들은 오히려 그 학교 안에서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요. 성소수자 취업 사이트인 잡 레인보우의 대표 호시 겐토 씨에게도 아픈 경험이 있었다고 하네요. 제가 학교를 다닐 당시에는 LGBT라는 말도 없었고 보건 수업 내용에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 이성과 만나게 된다는 표현만 있어서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인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저 스스로가 커밍아웃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게 알려지면서 따돌림도 당했었고 중학교 생활 절반을 학교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겐토 씨와 같은 성소수자였던 한 선배에 대한 얘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는 이 선배의 얘기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들이 마음 놓고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선배는 이 회사라면 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 회사에서만 커밍아웃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면접관은 당신 같은 사람은 이 회사에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돌아가 주세요라고 말해서 5분 만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걸 계기로 그분은 취업에 관한 트라우마가 생겼고요. 취업도 포기하고 대학도 그만두게 됐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성소수자들에게 당신들은 정상이 아니라고 아무렇지 않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엄연히 존재하는 그들에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길 요구하죠. 이런 말과 행동은 그들에게 큰 상처가 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도 숨어있을 수만은 없었던 그들은 2000년부터 1년에 한 번 전국 곳곳에서 퀴어 문화축제를 열고 있는데요. 평화롭고 즐거워야 할 이 행사가 반대 집회로 인해 오히려 혐오의 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최악입니다. 여러분, 죄값은 사망이에요. 동성애자 여러분, 동성애는 죄예요.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십시오. 이런 퀴어 축제 현장에서의 혐오는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9월에 열렸던 인천 퀴어 문화 축제에 참여했던 이창현 씨의 말을 들어보시죠. 이제 행진을 막 시작하고 이제 조금은 반으로 나눠서 가는 길이었거든요. 피켓이 좁으니까 이렇게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저들이 직접 응징을 하려는 시도가 있어서 들이닥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현수막을 뺏으려고 그러는데 저는 뺏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잡고 하다가 옷이 찢어진 것도 있었고 딴 사람들은 실신을 해서 병원에 실려간 것도 있었고 있죠. 굉장히 진짜 아수라장 같은 지옥을 많이 느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들이 퀴어 문화 축제가 아니라 그 반대 집회를 구경하러 올 정도라고 합니다. 성소수자 부모 모임의 정동렬 님입니다. 사실은 서울 퀴퍼가 세계적인 퀴퍼들 중에 한 명물이랍니다. 이유는 그 혐오 세력의 퍼포먼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다지 그런 퍼포먼스를 보기 힘든데 그래서 그게 오히려 관광 자원이라고 지금 얘기되는 정도라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너무 그걸 기다린답니다. 신기한 광경이니까.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뭐 저것도 일부다. 우리가 여기서 운동을 하는 한 감내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막 혐오 표현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럼요. 그럴 때 좀 마음이 어떻게 저는 성소수자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뎌지려고 노력해요. 계속 그냥 아유 또 저러네 이러려고 노력하고 그걸 정말 막 동성애는 죄악이야 일단 딱 상처를 받아버리면 끝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 여기서 튕겨나가게 하려고 노력해요. 그냥. 성소수자 당사자들과 부모님들은 이것도 우리가 겪어야 할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하지만 이런 혐오가 상처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수준일까요?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혐오 표현은 생각보다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큰 소리 쳐! 큰 소리 쳐! 남자가 창피스럽게 남자 이러면 창피스러워 쓰러지! 그게 뭐 난다고 그게 잘한다! 동성애는 나쁘다고 가르치고 아이들을 너네들이 그렇게 우리는 아이들 이 세상을 타락시키고 너네 그게 악이야 악이 몰라! 당사자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사자들은 그 앞을 지나서 축제장 안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 앞을 지나는 것 자체가 무서워서 못 들어오는 당사자들이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느끼는 그 혐오 표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은 부모가 느끼는 것보단 너무 굉장히 무섭게 느끼니까
그걸 볼 때 가슴 아픕니다. 불법 촬영 처벌하라. 불법 촬영 처벌하라. 사법정의 실현하라. 사법정의 실현하라. 변화는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다. 변화는 지금부터 이제 성소수자들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혐오의 대상이 되는 또 하나의 존재가 여성들이죠.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성별을 기반으로 하는 혐오 표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언론진흥재단의 양정혜 연구원입니다. 응답자 대다수인 80.7%가 성별 기반 혐오 표현 문제를 심각하다고 인식한다는 의미가 되고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한 10%포인트 정도 더 심각하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결국에 일반 시민들은 성별 기반 혐오 표현을 대체로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소수자인 여성이 그러한 심각성에 대해 조금 더 공감을 하고 있었고요. 또 온라인상에서 혐오 표현을 접할 기회가 많은 어린 세대들일수록 이 표현의 심각성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 혐오는 요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특히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유독 왜 이들은 함께 모여 혐오를 멈추라고 외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여성학자 김보명 교수는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성들이 분명히 본인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공포가 있어요. 지하철 화장실, 공중 화장실, 강남역 사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공공장소가 불안하다. 그리고 일상도 굉장히 불안하다. 막 디지털 포르노그래피 이런 걸 보면은 감각을 키우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찾아보다 보면은 내가 안전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이 감각이 생기고 이것이 거짓은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20대 여성들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한 것은 맞아요. 국가의 정책이 실패했든 아니면 우리의 일상적인 문화가 문제이든 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리고 두 번째 20대 여성들이 이제 그것을 굉장히 예민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나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고 나의 삶을 굉장히 저해한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페미니스트 의식이죠. 이것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 더는 이제 내가 그것에 대해서 국가에 항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분명히 있는 친구들이죠. 내가 참아야 하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나의 권리는 내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체성이 분명히 있는 집단이고요. 이러한 여성 혐오는 비단 젊은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맘충이 있죠. 엄마를 뜻하는 맘과 벌레를 뜻하는 충이 합쳐져 만들어진 이 말. 누군가에겐 그냥 하나의 농담으로 넘길 수 있는 말일지 몰라도 당사자에겐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혐오 표현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말하는 사람은 특정한 사람을 지목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듣는 입장에서는 그 동일한 속성을 가진 사람들 전체를 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맘충 같은 경우에 표현을 하는 쪽에서는 문제가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맘충이라는 말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자기 자식을 이제 데려가더라도 아이들을 데려가더라도 조용히 밥을 먹는 사람들조차도 맘충이라는 말 때문에 늘 그런 걸 의식하게 되고 또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 아이를 데려왔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을 지목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그 동일한 속성을 가진 사람들, 아이를 가진 엄마들의 전체에게 이제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정당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성별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마련한 일상 속 성차별 언어 표현 개선을 위한 집담회. 초등학생부터 청년 세대까지 몇 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중학생의 경우엔 요즘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인데 이제 가장 적극적인 실천이 탈코르셋 운동입니다. 그래서 탈코르셋 운동을 할 경우에는 주변에서 굉장히 폄하되고 비판당하고 때로는 위협당하는 것을 느껴서 그 페미니즘과 우리 사회 남녀 갈등을 가장 격렬하게 느끼고 있는 게 오히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아닌가 하는 거를 제가 정말 직접적으로 생생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예.
탈코르셋 운동이란 다이어트, 화장, 렌즈 등 꾸밈 노동으로 상징되는 일상적 여성 혐오의 시선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운동이죠. 요즘 소셜미디어에서 학생들을 비롯해 젊은 여성들이 많이 하고 있는 운동인데요. 그러면 여학생들의 이런 활동을 남학생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집담회에서 오간 얘기들을 더 들어보시죠. 집담회 때 우선 초등학생 남학생들은 남학생들에게 부여된 역할이 싫다. 왜 남자는 울면 안 되느냐. 나는 넘어져서 다쳐서 아픈데 왜 나는 울지 못하게 하고 울면 야단 맞느냐. 그리고 나는 왜 여학생이 남학생을 때리면 가만히 맞고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성 역할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요. 이렇게 성차별 문화에 대한 논쟁은 때로 여성 대 남성, 성 대결 구도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과거엔 여성들이 전형적인 소수자였다면 요즘은 남성들이 자신들의 위치에 불안함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그런 불안함이 여성 혐오로 이어지기도 하죠. 남성들이 여성 혐오를 하는 것은 또 마찬가지로 본인이 취약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여자들이 갑자기 노동시장에 들어와서 밖을 또 노리고 나에게 부담이 되는 어떤 존재로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건 이제 대상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이 인식하는 자기 삶의 어떤 불안이나 취약함이라고 하는 게 혐오라는 언어로 표현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혐오가 혐오를 낳는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얼마 전부터 우리 사회에 큰 화두가 됐던 난민 문제에 가장 앞장서 우려를 표했던 그룹은 다름 아닌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사회적 약자로 여겨졌던 여성들이 왜 같은 약자인 난민들을 반대하게 됐을까?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왜 맞물렸을까를 얘기한다면 일단은 이 20대 여성들이 경험하는 젠더 폭력에 대한 이제 공포든 분노든 공포와 분노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해화역 시위나 이런 데서 보듯이 일단 한 가지는 난민 자체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한국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불신과 그런 변화들에 대한 거부감이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의 현실이지 사실 예멘 난민들이 없다고 한국이 갑자기 평화로워지는 것은 아닌데. 안에 손을 잡아줘 모두가 색안경 끼고 서 있는 임금 누가 내 손을 잡아줘 모두가 색안경 끼고 서 있는 임금 무너뜨려 도미노 부푼 꿈을 품에 안고 도착했지 한반도. 근데 여긴 상상했던 것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 햇빛이 닿는 곳엔 내가 설 자리는 없네. 편히 잘 수 있는 삶을 위한데 가는 가혹해. 햇빛이 닿는 곳엔 내가 설 자리는 없네. 그저 행복한 삶과 위에 달려왔는데. 첫 번째, 국민이 먼저다. 안전하게 만나. 무작정 배제하라. 지난 봄부터 우리 사회에 또 하나 큰 혐오의 바람이 불었죠. 바로 난민에 대한 혐오였습니다. 지난 5월 예멘 난민들 500여 명이 한꺼번에 제주도로 들어오면서 이들에 대한 논쟁에 불이 붙었는데요. 그렇다면 난민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제주의 분위기는 어떨까? 난민들이 처음 제주에 왔을 때부터 그들을 돕고 있는 시민단체 글로벌 이너피스 고은경 소장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우선은 지금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에 안티 세력이 많은 걸 처음 알았고요. 전쟁 때문에 오신 분들인데 당연히 도와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있었고, 저희는 세계시민교육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봉사활동하고 돕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시고 저희한테 항의 전화를 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서울에서. 예. 물론 여기 제주도 안에서도 뭐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공격적으로 전화하고 이제 저희가 나온 신문기사나 저희의 블로그 홈페이지나 이런 데 와서 악성 댓글을 다시는 분은 제주도 분들은 안 계시거든요. 또 저희가 이제 대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도 와서 난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여름방학 때 했어요. 근데 이제 어린 친구들까지도 상처받게끔 막 요구를 하니까. 혐오 세력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제주도 단체냐면 제주도 단체가 아니에요.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뭐냐면 특정 종교에 굉장히 많이 몰두되신 분, 그 다음에
제주 원주민들보다는 제주로 이주해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주 지역에서 이 혐오 세력들이 막 준동해가지고 여기를 막 휩쓸고 다니 이런 게 아니고요. 제주도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없었고 그분들의 분위기나 논리가 먹혀 들어가는 것이 있긴 있어요. 당연히. 왜냐하면 두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주 평화인권연구소 와세 신강엽 소장 말처럼 오히려 제주의 분위기는 차분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예멘 난민에 대해 걱정했던 것들. 그들은 성범죄자일 수도 있고 테러리스트일 수도 있다. 경제적인 이유에서 제3국에 정착하려 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체 없는 공포인 것 아닐까요? 우리가 그들에 대해 너무 모르고 추상적으로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이 좀 필요했죠. 그래서 난민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케이. 2000 2018. 2000 응. 18 년 9월 2008 2008 노노노노노. 2008 안녕하세요. 바로 안녕하세요. 바로 2018. 2000 아이고 18. 18 마침 글로벌 이너피스 사무실을 찾았을 때 예멘 난민 몇 분이 한글을 배우고 있었는데요. 아침 일찍부터 나와 서툰 발음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이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위험한 존재들일까? 그들의 인터뷰를 좀 들어보실까요? We just want to be safe here. 우린 단지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예멘은 지금 전쟁 중에 있어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돌아가게 되면 전쟁에 나가 싸워야 합니다. 어느 날 신발을 사러 갔는데요. 처음에는 신발이 얼마인지 잘 대답해 줬는데 어디서 왔냐고 물어봐서 예멘 난민이라고 하니까 안 판다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난민을 향한 혐오의 실체는 있는 것일까? 잘못된 가짜뉴스에 현혹된 건 아닐까? 그저 서로의 문화를 잘 몰라서 생기는 오해는 아니었을까? 이제 우리가 이런 의문들을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가 된 건 아닐까요? 전혀 다른 문화와 또 종교적인 전통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살아온 분들이기 때문에 뭐 한국의 문화와 충돌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우리 심지어는 이제 우리 헌법 질서와 충돌하는 뭐 그런 경우도 일부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난민 전체를 마치 하나인 것처럼 뭐 잠재적인 범죄 집단인 것처럼 이제 몰아가거나 고정관념을 부추기는 거 이거는 이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난민들을 사회에서 이제 고립을 시키고 이제 배제하면 사실 그거야말로 이 집단이 위험한 집단으로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통합을 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꾸로 이제 고립하고 배제시키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난민에 대한 혐오 표현이 이제 난무하면서 그런 것들을 더 강화하는 거 이건 상당히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이고 오히려 한국 사회를 저는 이제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난민들이 공론화된 것이 나쁜 일만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었는데요. 난민 인권 네트워크의 이일 변호사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언젠가는 한번 공론화 과정이 필요했고 또 알려지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세하게 난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올 수 있는 다양한 텍스트들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는 잘 모르시더라도 불안함이라도 표시하면서라도 또 난민에 대해 욕을 한다든가 아니면 막연하게 막 그런 데 혐오한다든가 불안감을 표시한다든가 라고 하더라도 지금 약간의 부침이 있고 한국 사회가 이 정도의 어떤 정서적인 수용 능력 그다음에 우리의 과제가 어딘가를 확인하는 계기는 되겠지만 길게 보면 언젠가 거쳐야 되는
공론화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난민 혐오가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또 한 그룹의 소수자들이 혐오에 노출되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주민들인데요. 난민들이 새롭게 주목을 받으면서 이주민들도 같은 편견의 시선 속으로 다시 한번 내몰리게 됐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오신 담마키띠 스님은 스리랑카 이주민들의 안식처인 마하위하라 사원을 평택에서 아산으로 이전하기 위해 사원 건축을 추진 중이었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대화를 이제 하고 있었는 상황에서 오해가 너무 이제 이슬람 사원, 그러니까 사원이라는 말을 사람이 또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앞에다가 한국 스리랑카 마하비하라 사원이거든요. 우리 이름이 사찰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지 않고 약간 이슬람교 사원을 들어선다라는 그런 오해를 많이 조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한국 분들도 여기 많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또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이 사원을 왜 한국 사람 도와주지? 필보 갖고 다 오해를 만들고 새로운 것을 이제 받아들일 수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주민들의 수가 200만을 넘은 지 오래됐죠.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인정할 때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이들에 대한 혐오 또한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이주민 방송의 정혜실 대표 얘기를 들어보시죠. 이주 노동자들이 90년대 초반부터 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살아오고 있는데 이주민에 관한 혐오는 더 심각해졌죠. 사실 그 과정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올 때부터 있었는데 실제 그들이 주장하는 일자리 문제는 절대 한국인들이 와서 일하지 않는 3D 업종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음에도 혐오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항상 일자리 핑계를 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건설 노동 현장에서 진짜 일자리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임금의 차등을 두어서 이주 노동자에게 더 낮은 임금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결국 싼 임금을 쓰고 싶어하는 어떤 기업들의 입맛에 맞추도록 내버려두고 있는 이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런 난민과 이주민 혐오, 우리 동포들도 타국에서 많이 당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식민 지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일본 땅에서 살아야 했던 제1동포들이 그 피해를 많이 당했죠. 도대체 제1한국인에 대한 혐오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민단의 손성길 생활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들은 한국인은 죽어라, 죽이라, 바퀴포를래, 일본에서 나가라, 한국에 돌아가라. 현장에 혹시 계시면 무서워요. 너무나 무섭습니다. 민단의 배철은 부국장입니다. 지난번에 구마모토 지진 때도 그렇고 큰 사고가 나왔을 때 조선인이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있다. 그런 헤이트 스피치 같은 대마곡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진이 나올 때 우리가 걱정하는 게 아니면은 그 살인 사건이나 일본 사람이 무서워할 사고가 나왔을 때 범인이 조선인이다. 증거도 없이 그렇게 말이 자꾸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한국인 상점이 많은 거리인 신옥후보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김덕림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하네요. 그거 괴롭지요. 엄청 괴롭지. 이 소름이 돋아요. 항성기를 막 소리 지르면서 내려와요.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너 나라가 살지 왜 이 나라에서 사느냐고 그런 험악한 소리를 그 당시에는 많이 했었어요. 일부 일본인들의 이런 혐오의 모습은 같은 나라 사람이 보기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닙니다. 노 헤이트 스피치라는 책을 쓴 일본의 인권 변호사 간바라 하지메 씨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유명한 예로는 교토 조선학교 습격 사건이 있는데 제1한국인인 초등학생이 당한 사건입니다. 그 헤이트 스피치를 당한 어린이들은 공포감이 커짐으로 인해서 퇴행 현상이 생긴다든지
작은 소리가 나도 무서워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얻은 피해라면 본인이 조선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관한 자존심, 자긍심 같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奪われてこれは悪いこと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しまうということですね。 일본에서 제1한국인에 대한 이런 혐오를 가장 앞서 표현하고 있는 단체가 바로 제1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 제특회라는 극우 단체입니다. 그 제특회와 그들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에 관한 영화 카운터스를 만든 이히라 감독은요. 한국에서의 이번 난민 혐오가 이 제특회의 논리와 놀랍도록 닮아 있다고 전합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제특회가 하고 있는 표현과 아주 똑같아요. 외국인이 들어오면 뭐 성범죄가 많아진다. 우리들 먹고 살 길이 없어진다. 범죄율이 올라간다. 이런 발언들이 다 제특회가 했던 말들이거든요. 똑같이. 그런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도표를 분석을 해보면은 그런 일은 다 유언비어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반대를 하는 그런 헤이트 표현이죠. 그건 완전히 이제 혐오 표현인데 그런 것들을 나온 거 보고 굉장히 속이 상했다고 할까요? 왜냐면은 제가 그 제특계의 그 표현들을 계속 보고 느껴왔고 그랬는데 그 똑같은 말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벌어진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너무 슬펐습니다.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일본에서는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2년 전 헤이트 스피치 방지법을 제정했습니다. 헤이트 스피치 방지법은 어떤 법인지 일본의 인권 변호사 간바라 하지메 변호사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헤이트 스피치 방지법은 정확히는 부당한 언어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태도에 관한 법률입니다. 다 없앨 수는 없어도 최대한 없애나가겠다는 법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벌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자치구 내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아직 이렇다 할 법은 없지만 혐오 표현을 제재해야 한다는 쪽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다른 사람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끼치는 경우는 실제로 있죠. 예를 들면 뭐 사기를 말로 했다. 뭐 이런 것도 표현의 자유다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말이 아니라 어떤 손해를 끼치는 행위다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근데 혐오 표현 같은 경우에는 그 말로 인해서 구체적인 해악을 끼치는 것이 어느 정도 저는 입증이 되어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거는 표현의 자유와 반드시 상충하는 건 아니다. 근데 다만 그런 해악이 분명히 입증되지 않은 뭐 애매한 문제까지 마구 이제 규제를 하다 보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은 있죠. 그렇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가 어떤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것이 늘 어떤 충돌한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좀 주의 깊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좀 분명한 해악이 있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좀 날카롭게 칼로 이렇게 도려내듯이 이 혐오 표현 문제에 접근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혐오로 인해 어떻게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는지 조금은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 사회가 어떻게 이 혐오의 장막을 벗어던질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할 시간인데요. 물론 앞으로 법적인 규제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 외에도 해야 할 노력들은 많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정현백 전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다양한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한 저희들이 캠페인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영상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대국민 캠페인도 하고요. 특히 마찬가지로 저희 역할에서 제일 이게 강조해 주셔야 될 게 대중매체에 대한 모니터링입니다. 사실 여태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유튜브를 위시한 1인 미디어인데 1인 미디어에 대한 모니터링과 그것을 통해서
성인지적인 그 어떤 자율적인 규제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든가 그걸 준수하도록 하는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영역부터 규제를 하고 그 영역에만큼은 이제 혐오 표현이 쉽게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저 구석에서 막 떠드는 걸 다 규제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런 얘기가 방송에서는 함부로 나올 수 없게 또는 뭐 포털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데서도 자체적인 자율규범에 의해서 혐오 표현을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이제 큰 인터넷 기업의 포털 사이트에서만큼은 이제 혐오 표현이 난무하지 못하게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청정 지역을 저는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혐오 표현을 근절한다기보다는 최소한의 공적 영역에서 함부로 발화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드는 것. 저는 이것에서부터 소수자에 대한 혐오의 표현은 특정한 장소들에서는 저는 규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저보다 약한 사람들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할 수는 없어요. 교단에서. 네, 그 뭐 술자리에서 누군가 떠들면서 하는 것까지 우리가 사생활까지 규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네, 공적인 공간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고 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교육의 현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권위를 갖는 지점에서는 분명히 특히 교육 현장에서는 규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혐오 표현을 없애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회 지도층, 정부 수장, 정치가들의 목소리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많은 이들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간바라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의 리더가 헤이트 스피치는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계속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 특회는 2013년 아베 정권이 되면서 활발해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다른 사회에 대해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우익 인사가 정권을 잡고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일반인들도 그걸 많이 따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헤이트 스피치를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인이 헤이트 스피치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로벌 이너피스의 고은경 대표도 제주 난민들을 돕는 과정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다고 하네요. 이 난민의 이슈가 우리는 무조건 거부할 게 아니라 잘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를 교육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많은 강연 요청이 와서 이제 일선 심지어는 서울에 경기권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초청 강연까지 가서 거의 고등학생 전체 눈 앞에서 제주 난민의 이야기도 해드리고 제주도에서도 이제 일선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도 이렇게 간간히 요청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뭔가 희망이 있다. 앞으로 좀 올바른 지식이 알려질 수 있고 난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없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기도 부천의 몇몇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교육이 이뤄지고 있었는데요. 이일 변호사의 난민 강의에서 만난 아이들의 진지한 모습에서 어떤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의 난민 범죄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난민 범죄에 대한 이러한 사람들의 우려를 없앨 수 있는 대책이나 존재하는 것이 고려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패러다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하시기 필요해요. 난민 하면 범죄? 왜 그렇지?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먼저 필요해요. 난민들이 범죄를 저지른다. 불안하고 힘들다라는 개념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그 나라에 있기 위험하다는 이유들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난민에 대한 개념에 되게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강연을 듣고 나서 난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저에게 반성을 하면서 난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도록 이 일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야지 눈앞에 있는 것으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거나 별로 그렇게 막 좋은 시선을 갖고 있진 않았는데 오늘 강연을 듣고 난민들의 처지가 어떤지도 제대로 확실하게 알게 되고 동정하거나 연민의 대상만이 아니라 그냥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인 걸 알게 되었고 이렇게 우리가 잘 몰랐던 이들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다 보면 혐오의 마음이 사라질까요? 개인으로서 이들과 조금 더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1급 장애인으로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이라는 책을 쓴 김원영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이 소위 말하는 소수자라는 사람들 약간 추상적인 그 딱 상징이 있잖아요. 그 말을 떠올리면 사람들이 떠올리게 되는 강력한 그 어떤 관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관념을 뚫고 한 사람의 개인이 보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관념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그 개인을 보게 되는데 난민, 뭐 성소수자, 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그 관념이 너무 강해서 일단 그 관념을 한참 해치고 뚫고 들어가야지 그 안에 이제 그 개인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날 때까지 시간이 항상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김원영 변호사의 말처럼 우리가 소수자들에 대해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해치고 들어가 그들 개개인을 들여다보는 노력을 한다면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난민 신청자분을 접해본 분들은 거의 하루 만에 다 그 편견이 다 깨지세요. 중학생 봉사자도 그 한국어교 봉사활동을 했는데 엄마가 보내서 억지로 왔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보내니까 그래서 왜 해야 되냐고 자기가 한국어 교육을 했는데 하루 만에 형 아들처럼 막 친해져가지고 엄청 되게 좋았던 그런 게 있는데요. 사람들이 안 보면, 그러니까 못 만나면은 그 뉴스에 나오는 것만 갖고 막 확장시키는 것 같아요. 상상력을. 다 테러리스트, 다 성폭행범 이렇게 확장시키는 거죠. 그렇다면 성소수자들의 경우엔 어떨까요? 자신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그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은 뭘까?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은지 님에게 들어볼까요? 내 주변에 성소수자가 없어, 나는 본 적 없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는 분명히 있지만 말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특히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에 좀 더 열린 마음을 갖고 공부를 하셔서 혹시 내가 교실에서 그 최소 비율로 따져도 교실에 한 30명이 1명 정도는 최소 있다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무심코 선생님이 던지는 말에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조금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여성학자 김보명 교수의 말을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지나갈 거라고 생각은 해요. 지금은 이제 재밌는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 혐오가 즐겁다라는 표현도 하는데 즐겁죠 사실. 왜냐면 나는 안전하다라는 그걸 주잖아요. 나는 저 욕먹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 내 편, 그게 주는 안전함이 있고 이제 또 모든 사람이 그걸 확인하고 싶죠. 우리가 그 다른 경험들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그건데 뭐 예를 들어 그런 10대 아이들한테 혐오를 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면 안 듣죠. 애들이 안 듣고. 왜냐면 이제 어른들이 얘기하는 이것도 다 이제 어른들이 하는 규제에 불과한 것이죠. 왜 내가 이렇게 재밌어 하는데 못하게 하는 걸까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른 즐거움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혐오의 길을 벗어나기 위해서 인생의 소소한 즐거움을 다시 찾아야 한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길고양이한테 밥을 준다든가 지구 반대편의 아이에게 작은 정성을 기부한다든가 이런 밝은 에너지의 작은 행복들이 모이면 혐오라는 나쁜 쾌락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 500여 명의 예멘 난민이 살고 있는 제주도에서도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난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었다고 하네요. 예멘 난민 돕기 제주불교대책위원회의 김용범 부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종교계와 NGO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 그룹을 만들었어요. 예멘 난민 시청자들을 위한 불교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됐죠. 이번에 추석 맞아서 관음사에 한번 오시라 그래서 이쪽은 거의 이슬람교도가 거의다시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도 절에서 와서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좀 꺼려 했었는데 뭐 얘기를 해보니까 좋다. 한국의 어떤 문화를 배우고 싶다 이래서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또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주 보다 보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그만큼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 가지게 되겠죠.
우리가 찾았던 일본에서도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을 통해 서로에 대한 벽을 허물어가는 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도쿄 인근에 위치한 공업도시 가와사키시는 제일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곳에 후레아이관이라는 커뮤니티 센터가 있었습니다. 후레아이관은 어떤 곳일까요? 이곳 가와사키시에는 제일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후레아이관은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한국인과 일본인이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시에 의뢰해서 만들게 된 곳입니다. 아이들이 방과 후에 안심하고 와서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는 곳으로 1986년에 세워졌습니다. 후레아이관의 대표를 맡고 있는 동시에 헤이트 스피치 근절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 야마다 타카오 씨. 그는 후레아이관을 누구나가 힘껏 살아갈 수 있는 문화의 장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곳은 제일 한국인 아이들뿐 아니라 다양한 동남아 이주민 아이들까지도 다 함께 어울려 즐겁게 뛰어노는 곳이었어요. 후레아이관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황호정 씨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근데 이 동네에서 진짜 저는 놀랐던 거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그 일본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일본어가 한마디가 안 되는 그 외국인 애들을 상대로 일본어가 하나도 안 통하는데 자기들끼리 잘 놀아요. 애기들끼리는 오히려 잘 놀아요. 저번에 한번 되게 재밌었던 게 일본 애랑 필리핀 애랑 베트남 애랑 3명이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서로 가위바위보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다 달라요. 그러면서 잘 놀아요. 서로 내는 신호는 말은 다른데 그러면서 가위바위보 하면서 팀 나눠 먹고 잘 놀더라고요.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은 밖에 나가 외국인에게 혐오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문화 충격을 받는다고 하네요. 황호정 씨의 말을 조금 더 들어보시죠. 지하철만 타더라도 되게 컬처 쇼크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중고등학생 애들이 지역사회 밖에서 나갔을 때. 카와사키 역 앞에 나가는 때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많고 그런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였는데 지하철을 타고 나니까 지하철에서 외국인들이 막 외국어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걸 보면서 일본인 중고등학생들이 저 외국인 되게 시끄럽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라던가 저 외국인 되게 향신료 냄새 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게 되게 쇼크였다는 아이들은 많더라고요. 오히려 혐오 표현이 낯선 아이들. 너와 나 선을 긋고 벽을 쌓는 것이 이상한 아이들. 우리 사회에도 이런 이들이 많아진다면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세상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 소수자가 아닌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성소수자는 소수입니다. 그리고 차별당할 수 있습니다. 단 그들을 차별하는 분들 역시 따지고 보면 다 소수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을 차별하고 꼭 너희가 이야기하는 정상의 범위에만 속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머지 모든 사람을 쳐내면 마지막에 굉장히 소수의 정상인 사람만 남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지금 저희들을 차별하는 분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소수성 때문에 남들로부터 차별당하는 걸 감내하겠다는 분들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소수자들을 밖으로 내치기보다는 포용하고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에 또 다른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사실은 유럽, 미국 이렇게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인구 비율 중 성소수자의 비율만큼의 정치 지도자가 나오고 CEO가 나오고 학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사회를 풍족하게 하는데 그만큼 인구만큼의 기여를 하잖아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성소수자 중 제가 알기로는 지도자들이 없죠. 그리고 그렇게 사회의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도 연예계에 한두 분 있을 뿐이죠. 결국 이 사회가 어떤 집단을 차별하면 그 집단이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몫을 없애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이 나라 인구 중 3%에서 5%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걸 없애버리고 우리가 바라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Don't be afraid. Yeah, I won't stay.
저희 아들은 제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소중한 제 자식이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걔는 그분들께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들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요. 저는 진흙 속의 연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흙 속에 제가 있으면 그 진흙이 저는 혐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말을 통해서 제가 더러워지고 때론 친구가 이렇게 공격당하고 그 진흙 속에 같이 너무 힘들지만 언젠가 그 꽃이 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렇게 뭔가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충분히 자격 있는 존재, 그러니까 법적이고 사회적이고 또는 뭐 어떤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매력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We never fight, we never killed each other till this moment. So I just want to let them that we are not that kind of terrorist people. Don't be afraid. 이제는 이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들리시나요? 수많은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이 세상. 누가 정상이고 비정상이고 누가 위에 있고 낮은 곳에 있을까요? 또 그걸 어느 누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소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뱉은 말이 칼이 되어 누군가를 찌르지 않도록 이제는 혐오를 멈추어야 할 때가 아닐까요? You're like me, and I'm like you. What you're thinking right now. 이상으로 2018 혐오민국 보고서를 마칩니다. BBS 특집 다큐멘터리 2018 혐오민국 보고서. 지금까지 구성의 조유정, 연출 황고은, 내레이션의 성우 김자연이었습니다. 끝으로 프로그램 제작에 마음과 목소리를 더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